자, 환경과 인간 수강하는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6장 같은 경우 진도를 마치지 못해서 영상 강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6장 내용은 이제 우리가 4장, 5장 같은 경우 이제 생태계에 대한 이해, 생태계의 어떤 생태 다양성이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구성하는 어떤 종들 간의 관계에 대한 원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생명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그 생태계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명화되고 우리가 아무리 이제 도시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생활, 특별히 인구적인 측면이라든가 우리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생태계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다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6은 갑자기 왜 사람 얘기가 나오나 하겠지만 결국 사람들도 생태학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휴먼 파퓰레이션, 인구 문제, 그 다음에 도시화 문제, 한마디로 사람들의 생태계를 한번 찾아보자. 사람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번식하는 모든 그런 것들도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생태계로 보이지만 사실 크게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생태학적인, 생태계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생태계도 이제 막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중심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태계가 하면 굉장히 많은 생태종들이 깃들여서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곳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아무리 문명화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도시라는 공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 사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문제 이런 것들이 사람 인류의 어떤 문명을 생태계적으로 해석할 때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큰 덩어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인구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중국, 인도 대표적으로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죠. 이게 난징로 한국으로 치면 명동하고 비슷한 곳인데 뭐 백화점, 뭐 여러 가지 상점들, 뭐 호텔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창 사람 몰릴 때 가보면요. 와, 진짜 이런 그림 나타나요. 그리고 그 길이 같은 경우도 명동의 한 5배 정도 될걸요? 한 1km가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꽉 차는 것들, 이런 것들. 자, 이럴 때 보면 이제 인구 문제라는 게, 사람 인구가 얼마나 이제 많이 폭증하고 있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도시 가운데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끔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장면들이죠. 자, 그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뷰포인트가 나와 있죠. 네거티브 뷰포인트 and 포지티브 뷰포인트.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라는 건데, 자, 뭐 긍정적인 의견을 먼저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의견은요, 사실은 인구 문제 자체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찾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인구 자체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오지만 인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국지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쇠퇴해가는 나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구 자체가 노동력이고 인구가 있어야지 경제적인 활력이 있고 뭐 부분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그거보다는 여기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컬, 사이언티픽,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해결책이 우리의 캐링 커패시티를 늘려줄 것이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얘기했었지만은 자, 이렇게 모든 자연계의 모든 인구는 이런 S자 곡선을 그리면서 어떤 캐링 커패시티에 근접해 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과도하게 넘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어떤 한 섬에 술록을 갖다가 가둬놓고 길렀더니만 마구마구 늘어나는 것 같았는데 캐링 커패시티를 넘어기니까 오히려 멸종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자연계들은 자기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한계선이 있고요. 거기와 항상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근데 인류의 인구는요. 지금 계속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꺾어지는 건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뭐 극단적인 경우는 이렇게 멸종하는 건지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파지티브 뷰포인트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 자연계의 캐링 커패시티 있다. K.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 사람들은 캐링 커패시티를 스스로 만들고 창조하는 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소파 그동안은 그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도 식량이 모자랐고 자원은 늘 부족했죠. 근데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자원이 부족한가요? 식량이 부족한가요? 아니죠. 농업혁명이란 게 와서요. 예전에 사람들은 농사를 죽어라고 지어도 굶어 죽고 그랬는데, 아니 농지를 갖다가 하나를 가지고도 5배, 10배, 20배를 갖다가 경작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됐어요. 지금도 그런 혁신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0.3%에 불과한 농민들이 미국 전체를 먹여 살리고, 그리고 전 세계에다가 농업 생산물을 수출도 하죠. 농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 그 뒤에 산업혁명도 어떻게 돼요? 산업혁명도 자원을 많이 소모하고 뭐 이 땅속에 있는 것도 다 끌어낼 기세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에너지 효율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금방 고갈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유가 고갈되지 않나 막 이러고 있는 데쯤에 또 셰일이라는 게 나타났죠. 셰일. 특별히 미국 대륙에 많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만 쓰기에는 100년어치가 더 남았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우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캐리잉 캐패시티를 들어서 올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인구가 폭증하는 것들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 자, 인류의 성장은 좋은 거다. 그리고 자원 고갈은 대체제가 항상 나타나게 됐다. 대체제. 여기 글씨가 잘 안 써져요. 대체제가 항상 substitute resource죠. 대체제가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캐리잉 캐패시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네거티브한 뷰포인트로 가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더 디테일한 이런 거시적인 뷰 말고요. 각각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특정한 국가, 특정한 문화권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약 20%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기본적인 necessity, 그러니까 여기 생필품이라고 그러면 우리 뭐 생각하는 뭐 연필이나 뭐 자동차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선진국의 생필품하고 후진국의 생필품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의 한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약 1.2달러 이하로 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통계가 있잖아요. 자, 그런 나라에 가서도 지금 우리는 인구가 더 증가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substitute가 있다,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연 그 대체가 끊임없이 일어나겠느냐, 끊임없는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끊임없는 자원이 있겠느냐. 결국 지구는 하나일 뿐 둘이 아니죠. 우주로 나가서 우리가 다른 행성을 개척할 거 아니면은 사실은 지구라는 자원은 어쨌든 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체제가 무한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어떤 자원을 넣을 수 있어요? 석유, 석탄 이런 거 말고. 자, 석유, 석탄을 막 떼다 보니까 어떤 자원이 지금 고갈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온난화라는 걸 자원의 문제로 생각 안 해봤죠?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도 사실은 우리의 자원 고갈의 문제입니다. 공기라는 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기라는 자원을 쓰고 있어요. 오염물을 막 배출하는 것들도 뭐예요? 공기라는 자원을 소모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공기라는 자원에 우리가 구성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더 이상 중화되지 않고 정화를 못 시키고 탄소 비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 말은 뭐냐면 공기라는 자원이 용량 한계가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기라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구온난화도 결국 자원 고갈의 문제예요. 자, 그렇다라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럼 대기를 대체할 만한 자원, 대체 자원이 있느냐? 없죠. 인터스텔라 가기 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의견들을 대해서 이들은 이제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죠. 자, 지금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결론은 아직도 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폭증과 관련된 어떤 그런 추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래프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뒤에 가다 보면 이제 인류의 1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인류의 어떤 증가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인구 증가에 대한 어떤 여러 문제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인구 증가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자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 지금 어느 정도 파괴가 됐으며 어느 정도 갔을 때 우리가 진짜 큰 타격을 입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의 수용 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모르는데 근데 지금 이 용량을 우리가 얼마나 파먹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 잘 모르고 있다. 물론 지난번에 이컬러지컬 뭐 풋프린트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생태학적 발자국을 했더니만 이게 지구에 뭐 한 3개 정도를 써먹고 있는 지금 현재의 현실 이런 얘기들 얘기했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뭐 대략적인 비유일 뿐 지구의 수용 용량의 한계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들을 우리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인구는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단계가 여기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평탄하게 늘어난 줄 알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인류는 뭐냐면 제대로 성장을 못했어요. 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거야 거의.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3000년 정도서부터 이렇게 아마 도시 문명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보통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사람들이 늘긴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인구 수준이 거의 높지 않아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미 자 AD로 들어선 다음에도 한번 인류가 거의 멸망에 가깝게 꺾어진 적이 있었네요. 거의 바닥을 찍었네 다시. 유럽에 흑사병이 돌던 때였어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요. 우린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러면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것만 생각하죠. 사실 그 전에 흑사병이 얼마나 이 세상을 망쳤는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미 기억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럽은 어떤 상황이었냐? 유럽 가보면요. 흑사병이 한참 돌아다닐 때는요. 길을 가다 보니까 내 친구였던 사람이 죽어서 썩어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친구의 병균을 피해서 길을 다른 길로 돌아서 가고 냉담하게 이런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으로 막 진짜 죽어가기 시작하면 생명이라는 거, 친구관계라는 거, 가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이 파괴가 돼버리는 막 그런 지경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귀족들은 도시를 피해서 다 농촌으로 도망을 갔고요. 도시에는 빈민들만 남아서 죽어갔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죠. 거의 인류가 사실 그때 멸망할 뻔했어요. 자, 그런데 흑사병이 우리가 완치가 됐습니까? 흑사병이? 아니죠. 흑사병을 퇴치를 한 게 아니고요. 흑사병이 알아서 쓱 물러간 거예요. 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게 무서움이 이겁니다. 사르스니 뭐 에볼라 바이러스니 에이즈니 많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 한번 쓱 나와서요. 인류를 거불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근데 그러다가 쓱 또 물러가. 이 정도 없었으면 됐다 그러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이렇게 쓱 와. 그런 주기들,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마치 병균들이 마치 우리를 심판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겁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랬었고 어쨌든 가장 크게 인구를 늘리기 시작한 건 역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일단은 사람들의 많은 생활의 필요품을 갖다가 공급해 줬고요. 그보다 더 앞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렇게 병균이 많이 돌게 된 게 의료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기술은 병이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기술이죠. 그거 말고 미리 생활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지 사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료기술이 아니라 위생기술이라고 그래요. 위생. 영어로는 Sanitary Engineering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상수도 하수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더러운 것들은 수거해 가는 것들, 둘을 분리해내는 것들. 자, 요새 우리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거는 조선시대 왕들도 꿈을 못 꾸던 것들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보내는 폐기물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눈으로 본 적 없죠? 화장실 가서 있다가 그냥 플러싱 누르면 알아서 땅 밑으로 다 흘러가 버려요.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요. 보면은 그 당시 공산당 선언을 쓴 엥겔스가 쓴 책을 보면 산업혁명이 일어날 당시 영국의 어떤 뒷골목을 가면요. 똥덩어리랑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게 있어요. 온갖 병균과 더러운 것들, 전염병들, 위생상의 어려움들이 다 도시 가운데 있었겠죠. 그게 인류가 살아가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위생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균이 주로 사람들이 먹는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걸 알게 되고, 물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개개인의 어떤 수도를 통해서 공급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인구가 폭증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의료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위생기술의 혁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산업적인 혁명을 유지하면서도 많이 몰려 사는 사람들의 건강도 챙겨줄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폭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가 완성이 되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인구 증가랑 관련된 그동안의 추세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계속 늘어갈 거다, 그냥 이 추세대로. 그렇게 되면 대략 2050년까지 드디어 100억을 넘어간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많이 꺾어진다고 생각해서 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캐리잉 커패시티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 대략 한 78억 정도를 예측합니다. 향후 한 30년 정도 이후에.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95억까지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지 않을까. 미디엄, 한 중간 정도 되는 예측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108억이 어떤 의미인지, 95억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우리가 해석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돼도 우리가 괜찮은 건지, 그때가 되면은 진짜 과부하가 걸려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지, 어떤 건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분명한 건 뭐냐? 지금 현재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구와 과잉에 의한 문제들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구 증가를 완화시키는 것이 지구 환경과 인류 사회를 위해서 건전한 치료책이다 라는 것들이 지금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류의 역사예요. 사실 인구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과정들인데, 그러니까 한때는 뭐 문명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가 1000만도 안 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 뭐 이럴 때 인구 얼마였던 것 같아요. 200만도 안 됐던 때가 많아요. 한양에 살았던 인구가 20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하고는요, 0이 몇 개가 더 붙은 상황이죠. 옛날과 지금은 사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래프를 보면요, 되게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결론이 나오는데, 자,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 모든 우리 조상님들을 합해, 인구수를.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단면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숫자, 어느 것들이 더 많을까요? 어떤 계산에 따르면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역사상 돌아가신 모든 사람보다도 더 인구수가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사실 그게 바로 익스포넨셜 커브의 진실이에요. 익스포넨셜 커브. 급격하게 일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면이 과거의 모든 인구치보다도 더 많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전 세계 인구 분포랑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분포들인데, 뭐 아무 얘기도 없고 그 그래프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텐데, 보니까 대략 high, greater than 2%, 2%로 나오는 것들이 뭘까? 그리고 녹색 이런 들어가면 0.3%보다 작다. 이거는 인구 증가율이 되겠죠.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 생각보다 뭐 10%, 20%가 아니라 2%. 굉장히 작네? 근데 이거는 인구 증가라는 건 뭐예요? 복리죠, 복리. 그 2%에 늘어난 만큼 전체에 다시 또 2%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된다고 하더라도요, 인구 증가가 사실 엄청난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쨌든 서유럽,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포함시켜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일본 정도까지 사실 선진화된 사회들은 대부분 녹색 단계에 들고 있고요.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 경제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좀 빈곤한 편인 나라들이 오히려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죠. 단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북미 대륙. 북미 대륙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화된 사회이면서도 아직도 어느 정도 이제 인구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는 뭐 그런 사회다. 그런 정도 차이를 빼놓고는 어쨌든 대략 이렇게 인구 증가에 있어서도 선진과 후진 국가들 사이에 양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분포는 뭐 비슷해 보이는데 수치가 다르죠. 아까는 퍼센트로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숫자로 나오네.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지만 TFR이라고 해서요, Total Fertility Rate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출산율. 한마디로 가임기의 여성이 평생 동안
그 나라의 그 문명권의 그 도시의 여성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 남자가 아이를 낳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 여자에 대한 통계만 내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TFR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와우,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6에서 8까지 가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 0.98까지 떨어졌죠. 신분이 많이 나왔죠. 일본도 뭐 이제 일본도 그래 1.0 얼마 이렇게 된대요.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놀라운 사실. 자, 여기서도 보면 근데 와, 6에서 8이라는 건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끔찍한 숫자예요. 왜냐하면은 8명의 아이를 평생 낳는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그게 뭐 어떻게 됩니까? 벌써 20년이잖아요, 거의 20년. 그렇죠? 그리고 애들을 키우고 뭐 교육하고 이런 건 둘째치고 기본적으로 애를 낳아가지고 대충 사람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돌봐주는데 다 합하면 그 정도만 해도 20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문제랑 연결됩니까? 여성 인권 문제랑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구 증가 이면에 있는 불편한 진실들이에요. 그래서 자, 인구 증가를 갖다가 환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요런 나라에서 살면서 요런 나라 그러면서 이런 나라의 현실을 보지 않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 일면만을 보는 주장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이 어떻게 변해 나갈까 하는 예측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뭐 자연계에도 우리가 부담을 당연히 주게 되죠. 더 많은 농작물을 만들어야 되고요. 더 많은 자연을 갉아먹어야 되고요. 자동차나 더 많은 어떤 우리의 문명적인 생산품이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이 또 오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인구 증가가 직접적으로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제1의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봅시다. 인구의 어떤 성장과 뭐 안정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역학들, 인구학, 디마그래피라고 그러죠. 디마그래피 영어로. 디마그래피라고 부르는 인구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아는 개념이니까요. 바로 넘어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total fertility rate, 총 출산율 이것이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각 지역별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향후에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느냐, 안정되느냐, 쇠퇴되느냐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지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미국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책이 어쨌든 미국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기본으로 이렇게 통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근대 이후에는 미국과 우리가 어쨌든 서구 사회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인구 분포랑 우리가 궤를 같이 합니다. 다만 시점의 차이는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략 194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한 중반까지를 갖다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래요. 왜 베이비붐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때는 왜 인구가 줄어들었을까요? 자,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2차 대전이잖아요. 2차 대전. 자, 2차 대전에서 미국은 사실은 유럽 니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일이고 우리는 신대륙에서 그냥 우리 할 일 하고 잘 살 테니까 뭐 우리는 신경 끼워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갑자기 일본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뭐 유럽도 자기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형제들의 나라니까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참전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최고의 승전국이 됐죠. 하지만 승전국이 되긴 했지만 수많은 젊은 남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승전에서 큰 영광과 큰 어떤 부유함을 얻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 전후에는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그 베이비붐 세대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2차 대전 그 다음에 있었던 6.25가 사실은 미국의 2차 대전의 역할을 했고요. 그동안에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6.25가 끝나고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베이비붐 세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960년대에서 정도 생들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를 이루는 거죠. 약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당 어쨌든 미국을 재건하는 주춧돌이 됐겠죠. 그리고 지금 대부분 미국 정계를 주름잡고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의 유력한 사람들은 다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인구라는 건 파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은 뭐 2000 뭐 몇십 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0이 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구라는 게 그렇게 좀 줄기 시작한다고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인구는 파동이에요. 좀 줄다가 또 다른 어떤 반동이 있고 또 반동이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한번 준다고 멸종까지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소리를 가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문에도 가끔 나오던데 그거는 뭔가 경각심을 주려는 이유인 건 알겠는데 그거는 실제로 인구학에서 말하는 사실은 아니에요. 어쨌든 한번 늘어나고 나서는 다시 좀 우리 많이 나왔으니까 너무 많이 낳지 말고 적게 낳아서 그들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잘 기르자 하는 어떤 세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고 나서는 당분간 인구 증가율이 좀 줄고 나서 다시 또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게 또 정치적인 입장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이 세대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960년대생 정도가 되는데요. 그들은 지금 와서 이제 386 세대라고 불리고 있죠.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대. 그 이전에 이제 할아버지 세대들은 뭐라고 할까 6.25 이후에 어쨌든 고생도 많이 하고 경제 발전을 시켰는데 그러느라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뭐랄까 권위주의적인 사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탈피하지 못하고 또 이들 간에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죠. 요새 같아서 이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제목을 따가지고 국제시장 세대 정도라고 얘기해 볼까요? 산업화를 앞장선 세대들, 그 다음에 민주화를 앞장선 세대들. 그리고 이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세력들이 온전하게 사회를 이제 사회 정점을 물려받았죠. 사실 저는 그래가지고 지난번 어떤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알겠지만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 간에 사실은 싸움이라는 측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후수면 위로 나왔다 뿐이지 사실은 사회의 큰 어떤 주도 계층이 넘어가는 큰 한바탕의 싸움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요 짧은 시기에 있는 또 이런 세대들이 있는데 자 인구가 많다가 출산율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때는 개인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이 또 급격히 강조되는 이 두 세대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동체. 이건 우리나라 잘 살기 위해서 애국으로 뭉쳐야 된다는 세대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동지애로 잘 모여야 된다. 어쨌든 간에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세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단계에서 어떻게 돼요?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X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들이었는데 이 세대들은 그거 아니고 나는 뭐 공동체 잘 모르겠고 나의 어떤 개인, 개성, 자유 이런 것들에 집중하겠다. 나만의 세계를 살아가겠다. 뭐 이런 어떤 세대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여러분까지 이르는 이 세대들은 과연 뭘까 하는데 딱히 뭐 명칭은 안 붙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꼭 행복하지만은 않은 세대죠. 이 시기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까지는요, 요 세대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기회가. 이분들 뭐 학생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거리 시위를 나섰지만 사회로 나갔을 때는 그들을 기다리는 일자리가 있었어요. 기업체에 들어가서 고위 임원이 됐고요. 뭐 컴퓨터 사업을 시작해서 큰 부자가 되기도 했고요.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나쁘지 않았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요. 한 4학년, 3, 4학년 되면 기업체에서 알아서 와서 다 데리고 가. 입도 선매식 어떤 그런 체험. 근데 요 단계에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 변화가 일어나죠. 제조업이 쇠퇴하고 IT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제조업은 다 떠나버렸어. 제조업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삼성 뭐 몇 군데에서 다 벌고 제조업은 부족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줄죠. 그래서 나라는 부자인데 일자리는 부족한 취업이 잘 안 되는 희한한 세대들이 지금 또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지금 말하는 것들이 뭐예요? 디마그라피의 변화예요. 디마그라피. 아이고 펜이 이게 잘 안 써야 가지고요. 글자가 좀 괴상해. 인구학이죠, 인구학. 인구학적인 변화가 사실 이렇게 꾸불렁꾸불렁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큰 변곡점을 마련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사실은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고 단절이 있는 어떤 세대가 구분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사실 그래서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뭐냐면 인구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이런 꿈틀거리는 변화가 빼도 박도 못하는 사회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변화를 동시에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항상 인구학적인 변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학적인 분석을 우리가
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구의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가 사람이 뭐 많아지고 적어지고 뭐 지하철 타기에 복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큰 변동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된 결과들이 나왔는데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요인들이 뭐냐? 여러분 많이 알겠지만 일단은요 레이버 포스의 어떤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요 출산율이 보통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많이 필요한다라기보다는 노동 인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 다른 말로는 뭐예요? 산업기술, 하이 테크놀로지, 그런 테크놀로지컬 인더스트리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레이버 포스에 의존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연히 제3세계, 좀 후진국도 못 사는 나라들이죠. 그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 출산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단은 애들을 낳고 기르는데 비용이 굉장히 커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3인 가족 정도가 단란하게 살만한 집 구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애를 낳는 것은 여성의 몸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기회랑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Educational and Employment Opportunity for Women, 여성들이 가지는 교육적이고 어떤 고용 차원의 기회들이 많아지면은 많은 사회에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출산율이 줄겠죠. 그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이 배울 만큼 배우니까 애를 안 기르고 놔돌아 다닌다. 이건 옛날식의 사고방식이 되겠고요. 사실 이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여성이 애를 안 낳는 측면보다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이 사회에서 권위가 생기게 돼요. 남성과 동등한 비견하는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몸, 자신의 경제력인 자신의 어떤 경제력 그리고 어떤 가족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걸 고려해서 출산을 갖다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성이 우리나라 평균은 8명인데 저희는 둘만 나와서 잘 기르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여성이 말하자면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가족 내에서 그 사회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남자들에 의해서, 남자들의 어떤 뭐 본능에 의해서 가족 규모가 정해지기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결국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인구 증가 문제가 사실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좌표인데, 자, 선진국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안정되어 가고 있고요. 후진국은 아직도 인구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인구가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줄어든 게 아니에요. 한번 이 표를 보세요. 이거는 미국의 100년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통계의 변화인데요. 첫째, 기대되는 평균 수명이 47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의 어떤 평균 수명이 40세를 왔다 갔다 했다고 했죠. 근데 그게 2배까지는 아니어도요. 엄청나게 뛰었어요. 77세까지.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가 있는 집도 100년 사이에 2%에서 99%. 교외 지역, 그러니까 농촌 지역을 갖다가 도시화해 살아가는 것을 서버브라고 그래요. 그런 걸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50%. 그만큼 자연환경을 많이 갉아먹었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자,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출산율은 감소해 갈지 모르지만 1인당 쓰고 있는 자원의 비율을 봤을 때는 어떤 거는 10배, 어떤 거는 100배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인구가 안정돼 가면 뭐예요? 일당 100인데 자원을 쓴 양으로 봤을 때는 1인당 100배를 쓰는데 인구가 안정돼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구환경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 인구의 안정도 아직 우리가 볼 때 이게 지구환경적으로 유리한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1인당 100배를 쓰면 그게 무슨 감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는 어떻게 돼요? 선진국은 부유병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후진국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연 자본을 직접 갉아먹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양극화되는 현상. 세계적인 양극화가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큰 피해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키스탄에 있는 어떤 간의 수공업 공장의 어떤 모습인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뭐 나이는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10살이 안 된 애들이에요. 그때부터 노동력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레이버 포스로 인구를 갖다가 바라보는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장면들이에요. 유아들 때부터 노동을 해서 먹고 살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봤자 뭐 1달러 벌면 많이 벌고 그런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뭐 수업 중에도 얘기한 바 있지만 슬럼독 밀리어네라고 해서요, 인도 빈민가의 현실이 좀 나와요. 영화 자체는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 그 전반부에 나오는 인도 빈민가 애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은 좀 리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애들의 어떤 성장하는 그 과정들, 굉장히 처절한 부분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세계 어딘가에는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낳자마자 노동력으로 투입돼야 되는,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한번 본다라고 그러면 세계 인구 증가, 세계의 양극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느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사망률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포인데, 자, 출생률 분포랑 거의 유사하게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것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2단계로 들어섰죠. 마이그레이션, 이주, 이민. 그러니까 그 나라로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사람들의 비율.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으로는 많은 이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민들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들이 선진국의 이제 이민 정책의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민 정책을 굉장히 긴밀하게 자기 나라의 어떤 인구 추세랑 함께 조절해 가고 있어요. 미국 자체가 그런데 단일 민족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결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이 비교적 자유롭고요. 그래서 자기 나라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인구 추세 이런 걸 감안해서 굉장히 이제 이민자 정책을 활발히 바꿔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민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사실 단일 민족이라는 거를 긍지, 가치 이런 걸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민 정책을 하고는 싶은데 인구가 줄어갈까 해서 그걸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패러다임하고 잘 안 맞는 뭐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도 우리가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하고 어떤 문명사적으로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이 많은 그런 쪽에서의, 한마디로 말해서 무슬림권이죠. 이슬람권에서의 이민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제주도 같은데 일부 이민자를 이제 허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뭐 그러고 있지만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증가를 갖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인구 증가에 있어서 어떤 정도 단계에 있느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에이지 스트럭처라는 게 있죠. 인구 구조라는 것들. 그거를 보면은 그 나라의 이제 인구 증가 감소 안정 어떤 상황으로 달려갈지를 금방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령 구조, 인구 피라미드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이제 네 가지에 따른 어떤 형태가 있는데요. 보면은 피라미드형이죠. 여기서부터 점차 종형. 근데 이게 종에 가깝고요. 이건 오히려 뭐랄까, 곤봉? 밑에가 더 날씬한 그런 형이죠. 선진국으로 가면은 인구 출산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령화가 되어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쭉 위로 올라가니까 올라갈수록 날씬해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인구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밑바닥이 두껍고, 그리고 위에가 날씬한 이런 피라미드형 구조는 주로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유형들이다. 근데 생각만큼 또 이런 것들도요, 이런 인구 구조라고 하더라도 생각만큼 인구 증가가 빨리 일어나진 또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극히 못 사는 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이 많은 어린 계층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성인까지 못 자라나고 병약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평균 수명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런 것들가 이제 인구 증가가 확실하게 빠른 건 아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이미 요 단계에 들어섰고요. 한번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프를 갖고 왔으니까 한번 여러분 판단을 해보세요. 자, 인구 피라미드 변화인데 1955년 6.25 직후죠. 이게 마음 아프네요. 6.25 직후를 보니까 여기가 많이
벌레 먹힌 듯이 갉아먹혔어.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죽어갔다는 얘기죠. 어쨌든 근데 2005년으로 가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지금 더 올라갔을 텐데 이게 뭘까? 되게 이 구조가 묘하다. 아니 왜냐면 위에는 피라미드인데 밑에는 곤봉인데 곤봉도 굉장히 가파른 곤봉이야. 뭘까? 유형을 보니까요. 밑에는 이건데 위에는 이거야.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단면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에 중간 단계가 없어. 그냥 처음과 결과로 그냥 바로 건너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인구 그래프에 있어서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를 나타낸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가파르죠. 그리고 가운데는 굉장히 뚱뚱해. 지금 걱정이 뭐냐면 그래서 굉장히 뚱뚱한 3, 4, 50대가 여기로 갔을 때 요 허리 여러분 가느다라 여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5년이면 여기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역사상 가장 머리가 크고 허리는 가장 가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또 앉게 될 노령화 사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인구 피라미드 우리나라 어떤 인구학적인 추세 얘기했었는데 인구학적으로 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세대 간에 큰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의 모든 것 정점에 서게 되면은 그때 노령화 사회를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까? 지금도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뭐냐면 사회복지 관련한 여러 국민연금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내도 여러분들이 노인 됐을 때는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계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사회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됐을 때 과연 그 국민연금 이런 걸 두고 보겠느냐. 당장 폐지하지 않겠냐. 노령화 사회하고 한마디로 그 전 세대랑 한번 대판 또 전쟁 벌이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연금부터가 한번 이제 그런 뇌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굉장히 좀 조마조마한 어떤 뇌관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노령화 사회와 그리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사회의 지금 큰 모순이에요. 미국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레잉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노령화죠. 그레잉. 흰머리가 돼간다는 얘기니까.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요. 가분수가 된다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허리가 튼튼해. 근데 우리나라는 허리가 짤록하다니까. 머리 이따만 하고. 이게 참 문제다라는 거 문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떠맡을 사회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다만 미리 알아두기라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단단한 결심을 하는 수밖에.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진로라든가 여러분의 어떤 인생 계획을 미리미리 짜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 이럴 줄은 몰랐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노와 복수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회는 또 얼마나 또 망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 늙어가는 한국인데 전 세계 선진국 평균을 완전 추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옛날 추세고 지금 뭐냐면 이미 2020년에 이미 선진국을 추월했어요. 이 예측보다도 더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한국에 사는 매력이죠. 모든 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거.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반부 인구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그림인데 자, 아프리카의 참 슬픈 모습이죠. 이 빨간 게 뭐냐면 아프리카 주요 8개국의 인구 연령 구조인데요. 보면은 빨간색의 비율이 에이즈 보균자의 비율이에요. 엄청나죠. 특별히 성인권에서 엄청나죠. 자, 이래가지고 이게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노령화하고 피라미드 구조고 아무 상관없이 이 자체로도 이런 나라가 건전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인 인구의 한참 이제 생산력이 있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에이즈 보균자인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히틀러의 나의 투쟁 이런 책에 보면은 인류가 이제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진화의 단계가 다 다르다. 그래서 진화의 정점이 있는 종족들이 박애심이나 아니면 문명적인 도덕심으로 적자 생존의 원리를 거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여서 인류의 서열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편으로 그게 또 그런 측면이 있나? 진화론적인 게 진실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물론 문명사회의 입장에서 한동안 검은 대륙이라고 불리면서 세계 문명의 어떤 주도 세력을 끼지 못하고 굉장히 하층 계급으로
상당 기간 동안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북미 대륙에 노예로 끌려온 지금 흑인들, 그런 것들이 한 세대, 두 세대, 몇 세대가 지났죠.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모든 흑인이 그러지 않지만 흑인의 어떤 유전자 가운데 있는 놀라운 어떤 비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음악들, 뭐 블루스, 재즈, R&B, 힙합, 사실은 다 흑인 감성에서 흑인의 유전자에서 나온 음악들이에요. 흑인들이 흥얼거리고 이런 것들이 음악이 돼서 지금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스포츠를 가면 육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농구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농구장에 백인이 한 명 껴있으면 굉장히 좀 그게 어색하죠, 이게. 자, 그런 거 봤을 때 이분들도 사실은 신의 숨결 가운데 부여받은 굉장히 중요한 유전적인 달란트들이 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잠시 숨어 있던 것 뿐이지 인류 문명 전반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경탄에 맞이하면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새 미국 흑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흑인 우월론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백인들도 황인들도 사실 우리를 부러워한다. 우리는 가장 우수한 그리고 선택받은 인종이다. 이런 오히려 흑인 우월론까지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나의 투쟁의 또 다른 극단이기 때문에 꼭 받아들여야 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인류사의 더 다양성 자원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갉아먹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이런 것들을 치료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퓰레이션 그로우트를 우리가 얼마나 이제 늦출 수 있을까? 결국 이제 파퓰레이션 그로우트, 사람을 없애서 파퓰레이션을 갖다 줄인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인류의 어떤 인구 증가가 안정되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정을 시켜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요, 개발도상국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 거기도 가서 실제로 우리가 인구 증가를 조사해 보면요, 그 많은 인구가 다 필요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에 가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당신은 보니까 10명의 애를 낳았는데 다 낳고 싶었었습니까? 아니요. 원치 않는 임신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아기를 낳고 싶었습니까? 저는 사실 5명 정도로 원했었습니다. 자,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제3세기 여성들이 당시 출산율의 한 절반 정도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당연히 여기 보면은 여성들의 인권과 지위를 확보하는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극단적인 가난함을, 자, 희한하게 인류사는 뭐예요? 가난할수록 인구가 많이 태어납니다. 가난을 줄여줄수록 인구는 오히려 안정돼요. 그런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오히려 인구의 안정화로 이어지네. 그렇죠. 여성 인권의 안정, 가난의 감소, 이런 것들이 인구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밀리 플래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구의 안정화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러분 좀 민망한 장면일지 모르겠지만 피임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토털 앱스는 100% 피임이 가능한 것도 있네. 100% 피임 뭘까? 토털 앱스트넌스 하면 이게 뭐예요 이거? 금욕. 아무것도 안 하면 말이 안 되네 이거. 그렇죠. 되게 웃기는 통계다. 한마디로 모태솔로로 평생을 지내면 100% 피임이라는 건데 좀 웃기라고 써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몸에 넣는 형태의 피임 기구는 그래도 100%에 가까워요. 근데 콘돔만 하더라도요 보면은 제일 좋은 게 90%, 86%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100% 믿기에는 어려운 것들이고 그 외에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의존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라든가 여성의 어떤 생리 주기를 이용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는 싸구려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쓰레기에 가까운 피임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까불다가는 또 사고가 칠 가능성도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방법들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데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empowering woman.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뭐 페미니즘 이런 거 단계도 아직 도달 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제3세계의 여성 인권이라는 건요, 사실은 기본의 기본도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여건을 해주는지 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들이고, 뭐 여성의 인권 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그 논의 수준에도 아직 한참 못 미친 것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어떤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문명적인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문맹인들의 한 64% 정도가 여성이다. 그리고 가난한 인구의 70% 정도가 여성이다. 뭐 이런 통계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제3세계에 사실은 가장 못 살고 가장 어려운 계층들이 사실 여성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하루에 한 나무를 하고 물을 캐고 근데 사막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구하고 나무를 구할 수 있는 그 숲이나 아니 물가가 집으로 타운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사막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에 30분 걸어갔는데 예전에 2시간. 하루에 4시간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어와야지만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물을 길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죠. 자, 이런 극단적인 빈곤함 가운데 있는 여성들의 문제, 이걸 우리가 사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성들 중에 또 특별히 제3세계로 가면요, 거지들도 또 다 여성이야.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노숙자분들, 여성들은 그래도 부지런해서 대충 먹고 사는데, 노숙자, 할배, 아저씨들도 되게 많죠. 근데 제3세계로 가면요, 여성들이 부양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또 많더란 얘기예요. 뭐 낙태라든가 이런 합법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모순적인 두 가지 조직 한꺼번에 있죠. 여성의 인권의 측면도 있고 또 나라에서는 지금 낙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불법화해 가지고 또 뭐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사실 그 기반이 어떤 윤리나 도덕에 대한 거를 가정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속에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나라의 인구 감소가 되면 노령화 사회인데 그때 가서는 당장 이제 사회 구조가 기우뚱하지 않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정책의 출발점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순적인 주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일단 1단계 마치고 이따가 다시 2단계는 따로 올려야 되겠네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여기서 1단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